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북한 피랍 푸에블로호의 승조원들이 최대 60억 달러가 넘는 거액을 북한의 배상금으로 요구했습니다. 승조원은 물론 가족들까지 소송을 제기한 점에서 북한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으로는 역대 최대인데 재판부의 최종 결정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0년대 북한이 납포했던 미국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입니다. 이 함정에 탑승해 북한에 끌려간 뒤 고문 등을 당한 피해 승조원들의 변호인은 17일 현재 생존해 있는 승조원 46명에 대한 최종 판결을 요구하는 부분 판결 요청서를 미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요청서에는 북한이 승조원 1명당 지급해야 할 배상금으로 최대 1억 3천만 달러, 즉 전체 46명에는 약 60억 달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같은 요청의 근거로 재판부가 임명한 특별관리인의 피해액 산정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특별관리인은 승조원들의 북한 억류 기간인 335일 동안의 피해액을 1인당 하루 $10,000, 즉 총 335만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또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 약 50년 동안 정신적 고통 등에 시달린 부분도 별도로 1,675만 달러를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여기에 북한 억류 당시 1인당 피해액인 335만 달러에 대한 이자 부과까지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배상금은 최소 7,480만 달러에서 최대 1억 3,090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번 판결 요청이 가족과 유족 등을 제외한 부분 판결인 점을 감안해 이후 별도로 공개될 손해배상금까지 합친다면 북한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명령받게 될 손해배상금은 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미국 법원은 지난 2018년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가족들에게 북한이 5억 114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비슷한 다른 소송에서도 3억 달러 선에서 손해배상금을 인정해왔습니다. 재판부가 북한에 거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해도 북한이 이를 이행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원고들이 미국 정부에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을 신청하거나 다른 나라에 있는 북한 자산과 최근 미국 검찰이 대북제재 위반으로 몰수 소송을 제기한 자금 등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That's larger than some estimates of North Korea's annual GDP. They're not going to collect that. They are going to collect out of a fund, a special fund created by the U.S. Victims of Terrorism Compensation Act. 북한은 이번 소송이 제기된 이후 단 한 번도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원고의 주장을 바탕으로 한 궐석 판결로 내려질 가능성이 크고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금 책정도 원고의 주장이 대부분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전쟁포로 실종자의 날을 맞아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미군 실종자 유해 송환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포로 실종자의 날 포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군 실종자 유해 송환 노력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바로 자신이 지난 2018년 북한으로부터 역사적인 유해 송환을 하려고 노력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을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국가적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올해는 2차 세계대전 종전 75주년과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았다면서 이들의 희생은 모든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명예로 자리 잡고 있으며 미국은 여전히 실종된 이들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유가족들의 물음에 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1979년부터 매년 9월 셋째 주 금요일을 전쟁포로 실종자의 날로 제정해 전쟁포로로 끌려가거나 실종돼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참전 용사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전환 시기를 오판할 경우 한국의 안보를 크게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경고했습니다.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뿐 아니라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전작권 이양 논의를 영구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했던 버웨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에 넘기기 위해서는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돼 더 이상 핵무기를 갖지 않게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며 중요한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재직하던 시절과 지금은 한반도 안보 환경은 급격하게 달라졌다면서 도발적이고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에 맞서 한국에 해구산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이 전쟁을 주도할 권한을 유지하는 것이 100%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자권 이양 논의를 영구적으로 미룰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온 벨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북한을 상대로 한국은 재래식 전쟁을 주도하고 미국은 핵무기 관련 노력을 주도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전쟁 발발 시 군의 지휘 체계에 분열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한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매우 커졌다면서 전자권 전환을 위한 많은 조건들을 깊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권 전환에 앞서 군사 역량과 준비 태세, 군사기술과 자원, 지휘 통제 체계, 상호 운용성 등 많은 조건들이 있다면서 전자권 전환 시기를 오판할 경우 한국 국민들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지난 10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토론회에서 전자권 전환과 관련해 아직 할 것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래연합사 능력 검증 3단계가 마치 전자권 전환 조건의 전부로 잘못 알려져 있다면서 그 3단계는 한국군이 갖춰야 할 핵심 군사 능력 중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So there's a whole list of things associated with that. There's 26 specific critical military capabilities in Condition 1 alone.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에서 복무한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임무를 비롯해 영내 평화와 안정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한미군은 미한 동맹 간 상호방위 조약 의무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면서 북한과는 단지 휴전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주한미군은 전쟁을 막기 위해 한국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이 무기 개발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망과 암호화폐를 해킹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매들린 모르텔맨즈 미국 국방부 사이버 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17일 유럽 기자협회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중국과 이란, 북한, 러시아 같은 적국들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모르텔맨즈 부차관보는 또 중국은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이버 간첩 활동을 이용하고 있고 러시아는 2016년과 2018년에 이어 올해에도 미국 선거에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미국 사이버 사령부는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이버 공격은 전쟁 행위나 무력 사용에 해당된다면서 이에 대해 반드시 사이버 대응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며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UN 시민정치적권리위원회 위원회 한국인 최초로 선출된 서창록 한국고려대 교수가 북한 인권 개선 문제에도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18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치적 이념에 관계없이 같아야 한다면서 이런 기조가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유엔에서도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시민 정치적 권리규약 가입국이지만 당사국의 의무인 국가보고서를 2000년대 중반부터 제출하지 않고 있어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며 북한은 시민사회가 형성돼 있지 않아 개인이나 단체가 대신 진정서를 제출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여 년간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 참여해온 서 교수는 지난 17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시민 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 선거에서 117개국의 지지를 받아 한국인 최초로 위원회에 선출됐으며 내년부터 4년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국제 인권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생명권과 양심, 종교의 자유 등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에 규정된 권리를 당사국들이 제대로 이행하는지 심의하는 주요 인권 협약 기구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